네, 오늘은 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같이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본 자료에 따르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참, 그쵸? 네. 맞아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부라는 게 항상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아, 언제나 relative하다는 거죠. 상대적이라는 거. 이 relative라는 단어,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relative, 상대적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나 가졌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만족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원하는 것, 영어로는 wants라고 하죠. 네, wants. 그리고 실제로 얻는 것, 그러니까 gets. 이 둘 사이의 어떤 비례. 그 proportion을 유지하는 문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maintain the proportion. 그 표현이 나오죠. 네, maintain the proportion. 그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 비례가 깨지면 만족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료에서 비율을 들잖아요. 분모 없는 분수 생각할 수 없듯이. 맞아요. 그 비유, 그러니까 기대치, 원스를 빼놓고 gets만 다지고는 행복을 잴 수 없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치, 원스는 대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이 나오는 건데요. 자료를 보면 사람들은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거 있잖아요. 네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잃었다거나 못 가졌다고 느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반대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요. 수박 배 더 가졌더라도 자기가 진짜 원했던 것 딱 한 가지, 그거 하나 못 얻으면 엄청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결국 가진 거의 절대량이 아니라 내가 뭘 원했느냐, 그 기대치랑 비교해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치와의 관계, 그게 만족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Every man has a horizon of his own. 네. 그 표현도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수평선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호라이즌이라는 게 각자가 기대하는 어떤 한계선. 이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 호라이즌이 바로 개인이 설정한 기대치의 경계선인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호라이즌 안에서 기대하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그 호라이즌과 실제로 얻는 gets 사이의 관계, 그 프로포션이 결국 만족도를 결정짓는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원치와 get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호라이즌의 설정,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부라는 게 그냥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상대적이고 relative하고 네네. 또 내가 뭘 원하느냐, wants와 뭘 얻느냐, get 사이의 그 비례, proportion의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건 결국 각자의 기대 수준, 그 호라이즌에 달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부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릴레이티브한 개념이고 각자의 호라이즌에 따라 달라진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부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그 수평선, 그 호라이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 호라이즌을 스스로 좀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맛집 광고 문구 같은 거 보고 막 군침 흘리고 홀린 듯이 주문한 적 있으세요? 뭐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 이런 거요? 식당들이 딱 이렇게 단어를 써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그 맛있는 그림을 이보크하는 거죠. 네, 이보크. 어떤 감정이나 기억, 이미지를 확 이렇게 불러일으키다. 그런 뜻이죠. 네네, 그쵸. 단어의 마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자연에도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딱 이 표현이 나오는데 Nature has its own dining establishment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만의 뭐랄까 맛집이 있다는 거죠. 자연의 맛집이요? 와, 그거 완전 궁금한데요. 식당들은 사실 손님 없으면 문 닫아야 하잖아요.
그 financial dependence. 그쵸.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니까. 그럼 자연계의 식당 사장님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서 restaurateurs of the natural world, i.e. flowers라고 한 이 꽃 같은 친구들도 완전 똑같지 않을까요? 그 꿀손님. 그러니까 자기들 생존에 꼭 필요한 동물 손님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식당처럼 막 네온사인 번쩍이면서 오늘의 특선 꿀, 한정 판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동물들한테 자신의 그 잠재적 식사, 그러니까 포텐셜 밀을 마켓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마켓은 시장 이게 아니라 동사로 광고하다, 홍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고요. 아하, 간판도 없고 인스타에 올릴 수도 없고. 그럼 진짜 뭘로 손님을 모으는 거죠? 꽃들이 막 서로 수근수근 야, 옆집 장민의 꿀 새로 나왔는데 완전 대박이래. 이렇게 입소문이라도 내주나요? 아니면 동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라도 있나? flowerhub.com 이런 거? 플라워허브요? 재밌는데요. 진짜 그랬으면 엄청났겠지만 현실은 훨씬 더 정교해요. 그리고 감각적이죠. 글자나 불빛 이런 거 대신에요. 꽃들은 훨씬 더 원초적인 언어를 써요. 그게 바로 the language of smell, 냄새의 언어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향기, 이게 아니에요. 냄새의 언어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그냥 좋은 냄새 풍기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래도 눈에 확 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벌들도 막 예쁜 색깔 보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물론이죠. 색깔 같은 시각적인 신호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런데 냄새는 훨씬 더 멀리까지 그리고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암호처럼 특정 곤충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화학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리 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그 꼴, 지금 딱 먹기 좋게 있어. 이런 식으로요. 완전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향기로 그냥 쫙 쏘아 보내는 거예요. 게다가 바람 타고 퍼지니까 시각적인 광고보다 도달 범위도 훨씬 넓고요. 어떻게 보면 공기 중에 뿌리는 스팸 메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훨씬 타깃팅이 잘 된 고급 정보인 셈이죠. 와, 맞춤형 화학 신호요? 이건 거의 스파이 영화 수준인데요. 와, 그냥 향기롭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렇게 복잡한 정보가 숨어 있었다니 진짜 놀랍네요. 사람이 하는 광고보다 훨씬 더 고단수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꽃들이 막 공중에서 비밀 메시지를 엄청 주고받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어쩌면 우리가 그냥 향기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은 꽃들이 벌이는 그 치열한 마케팅 전쟁의 아주 작은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길을 걷다가 문득 꽃향기를 맡게 되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향기는 지금 어떤 동물에게 어떤 달콤한 제안을 속삭이고 있는 걸까 하고요. 단순히 그냥 좋은 냄새,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자연의 광고 언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심리 현상,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바로 과잉 할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질문 2개 던져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1년 뒤에 $1,000 받기. 아니면 1년 하고도 딱 한 달 뒤에 $1,100 받기.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대부분은 후자를 고른대요. 자료 보니까 영어로 이거 opt for $1,100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기서 opt가 선택하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opt는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만 생각해보면 뭐랄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한 달 더 기다려서 $100를 더 받는 거니까. 이자율로 치면 10% monthly interest rate. 월 10%요. 와, 월 10%면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요즘 이런 이자를 어디서 봐요. 이건 진짜 wise choice. 네, 현명한 선택이죠. 몇 주 더 기다리는 위험, 충분히 감수할 만하죠. 그렇죠. 특히 이미 1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Hey, already waited 12 months. What's one more?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12개월 기다렸는데 한 달 더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그럼 만약에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1,000를 받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1,100를 받는다면요. 이번엔 어떠세요?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이게 놀랍게도 대부분은 지금 당장 $1,000를 택한대요. 네, 여기서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한 달 기다리면 $1,000 더 받는 건데 왜 다른 결정을 하냐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현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 차이가 딱 하나잖아요. 차이요. 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now 그거네요. 맞습니다. 이 now, 지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끼어들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앞선 선택과는 완전 다른 이른바 inconsistent decisions 이걸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하, inconsistent decisions.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 모순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죠. inconsistent. 반대로 일관성 있는 건 그럼 consistent가 되겠고요. 아, consistent. 그럼 명사형도 있나요? 뭐 불일치 같은 거. 네, 있습니다. inconsistency. 불일치, 모순 이렇게 쓰이죠. 아니 왜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이 흔들려서 inconsistent decisions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걸 과학계에서는 hyperbolic discounting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뭐 과장된 할인 아니면 쌍곡형 할인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과장된 할인, hyperbolic discounting. 이름이 뭔가 확 와닿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이게 자료에 나온 설명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영어 문장이 이거예요. The closer a reward is, the higher our emotional interest rate rises, and the more we are willing to give up in exchange for it. 와, 영어 문장이 기네요.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시점이 가까워질수록요,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이자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막 치솟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자율. 아,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즉각적인 보상, 그걸 얻으려고 미래에 있는 더 큰 가치라도 기꺼이 그냥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나중에 $1,100가 더 큰 거 아는데 지금 당장 $1,000 이게 주는 그 즉각적인 만족감, 그 감정적인 이득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치 눈앞에 $1,000에 막 엄청난 이자가 붙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일종의 착시 효과 같은 거예요. 와, 착시 효과. 네, 그래서 할인이란 표현을 써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너무 과하게 할인해서 본다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건 가치가 작아 보이고 바로 코앞에 있는 건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아, 뭔가 다이어트 할 때 눈앞에 케이크 같은 건가요? 나중에 건강해지는 건 먼 미래고 지금 이 달콤함은 너무 강력하고. 하하,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비슷해요. 나중에 건강이라는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그 달콤함이라는 보상이 훨씬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결국 우리는 보상을 언제 받느냐, 이 시간 변수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군요. 특히 지금 당장이라는 마법이 걸리면 그냥 미래의 더 큰 이익도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의 힘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 있잖아요. 뭐 저축을 미룬다거나 운동해야 하는데 하면서 미루는 거. 건강에 안 좋은 습관 못 끊는 거, 이런 것들의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혹시 어떤 inconsistent decisions, 즉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리셨나요? 어쩌면 이 과장된 할인,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에 영향을 받은 선택은 아니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서 글씨 배울 때 정해진다.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however, 이 생각이 incorrect, 그러니까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handedness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주로 어느 손을 쓰는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핸드드네스라는 게 단순히 뭐 글씨 쓰는 손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과학 연구들을 보면 랩트핸디드네스 그러니까 왼손잡이 성향 말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일찍 심지어 많은 사람들한테는 even before birth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요? 아니, 잠깐만요. 뱃속 아기가 뭐 엄마한테 저 오른손 쓸래요? 이렇게 뭐 신호라도 보내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하, 그런 건 아니고요. 연구 방식이 재미있는데 unborn children,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죠. 이 태아들 팔 움직임을 ultrasound images, 초음파 영상으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뭐랄까 태아 팔 움직임 다큐멘터리? 그런 느낌으로요. 아하, 초음파로요? 네네. 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수정되고 나서 딱
10 weeks after fertilization, 그러니까 10주밖에 안 됐을 때인데도 오른팔 움직임에 대한 아주 뚜렷한 preference가 보였다는 거예요. preference요? 그게 뭐죠? 쓴 게 아니고요. 확실히 한쪽 팔을 더 좋아해서 더 자주 쓰는 그런 경향성. 그게 보였다는 게 중요해요. 마치 아기들 장난감 여러 개 놔두면 유독 하나면 계속 집는 것처럼요. 그런 느낌의 프레퍼런스인 거죠. 와, 10주면 진짜 정말 초기사나요. 사람 모습 겨우 갖출 때 아닌가요? 그때 벌써 그런 선호가 나타난다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뭐 몇몇 태아만 좀 유별나게 오른팔을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연구에 참여한 태아가 72명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무려 85%가 왼팔보다 오른팔을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preference for right arm movement를 보였다는 겁니다. 72명 중에 85%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그럼 이게 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오른손잡이 비율이랑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인 오른손잡이 비율이 대략 한 89.4%,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태아 연구에서 나온 85%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진짜 그러네요. 거의 뭐 네, 물론 뭐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보면 정말 뱃속에서부터 이미 오른손잡이가 될 확률이 꽤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 듣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좀 충격인데요? 우리가 흔히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러는데 이건 뭐 태어나기 전 버릇이 평생 가는 건가요? 하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게 말하면요. 결국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핸디드네스라는 게 글씨 배우면서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아마도 태아 시기부터 이미 상당 부분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우리가 보통 가졌던 생각이 incorrect,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꽤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핸드드네스가 이렇게나 일찍 결정된다니. 이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는 또 다른 특성들,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평한 캔버스 위에 어떻게 그 생생한 3차원 세상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의 핵심은 바로 퍼스펙티브입니다. 이게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는 열쇠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가들이 2D 표면에다가 그 3D 현실을 그려내는 거 있잖아요. 소위 illusion of depth, 깊이감의 환상. 이건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아, illusion of depth? 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아주 예리한 observations, 그러니까 관찰이 필수적입니다. perspective. 이 단어가 미술 용어로는 원근법인데 그냥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여기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냥 뭐 사물을 보는 방식? 그런 건가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술에서의 perspective는 특정 지점, 그러니까 뷰포인트에서 사물을 딱 보고 그걸 평면에 옮기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말하거든요. 아, 체계적인 방법. 네, 자료를 보면 뭐 색이나 명암 아니면 기하 규칙 같은 걸 사용해서 이 illusion of depth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나와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는 대상이 사실은 실제로 깊이, 바로 depth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납작한 종이 위에 그리더라도 진짜 사물처럼 보이게끔 realistic and three-dimensional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네모난 상자를 그냥 사각형으로 틱 그리는 게 아니라 옆면도 보이고 윗면도 살짝 보이는 것처럼 그려야 진짜 상자 같잖아요. 그런 느낌, 맞죠? 바로 그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해요. 네. 자료에 따르면 Objects appear differently when viewed from various positions. 그러니까 물체는 다른 위치,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아주 당연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그 상자도 위에서 볼 때랑 앞에서 볼 때 모습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뭐 제 얼굴도 정면에서 볼 때랑 약간 아래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볼 때랑 얼마나 다른데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하하, 뭐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보는 위치,
그 positions에 따라서 대상의 형태가 달라 보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viewpoint, 시점을 딱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시점, viewpoint?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 정했으면 끝까지 그걸 고수하는 거. 자료에서 말하는 stick with it, 이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stick with it. 와, 한번 정한 시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네, 그럼 만약에 그림 그리다가 중간에 막 시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은 정면에서 딱 보고 발은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각도로 그리면 약간 프랭켄슈타인 같은 그림이 나오려나요? 어우, 바로 그런 거죠. 완전히 어색하고 비현실적인 그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코끼리 앞모습은 옆에서 딱 보고 뒷모습은 막 하늘에서 내려다본 걸로 그렸어요. 그게 코끼리로 보이겠어요? 이상하죠? 아, 상상만 해도 이상하네요. 그래서 일관된 뷰 포인트를 stick with it 하는 것. 이게 그 그림 속 세상을 진짜처럼 느끼게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섬세한 observations,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뷰 포인트 유지가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꾸준한 observations 그리고 한 번 정한 뷰포인트는 무조건 stick with it. 이게 바로 평면에 깊이를 불어넣는 비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대상의 입체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선택한 뷰 포인트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설득력 있는 illusion of depth를 만드는 길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앞으로 여러분께서 그림이나 사진을 감상하실 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작가는 어떤 뷰포인트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왜 그 시점을 끝까지 고수했을까? Stick with it 하고 말이죠. 자, 안녕하세요. 30번 문제 분석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유가 변동,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게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볼 건데요.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단순히 가격 자체보다는 그 변화의 원인이 중요하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낮은 유가, low oil prices 상황부터 볼까요? 보통 이건 좋은 신호로 보잖아요. 네, 대부분 산업에서 에너지 관련 비용, 그러니까 cost of production, 이게 확 줄어드니까요. 예를 들면 뭐 물류회사나 항공사 같은 곳들은 진짜 직접적이겠네요. 기름값이 싸지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나 뭐 서비스 제공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게 바로 이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게 기업들만 좋은 게 아니라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aggregate supply, 즉 총체적 공급을 자극한다고 표현해요. 총체적 공급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드니까 같은 값으로 더 많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더 싸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이걸 stimulus for growth, 성장을 위한 촉진제라고 부르는군요. 경제에 뭔가 기름칠을 하는 느낌.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경제 엔진이 더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유가가 갑자기 막 치솟을 때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고요. 맞아요. 특히 그 원인이 중요해요. 석유 생산량이 shrink해서, 즉 확 줄어서 가격이 오를 때 이 shrink라는 단어가 느낌이 오죠. 뭔가 확 쪼그라드는. 네, shrink. 오그라든다, 줄어든다,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shrink in oil production은 갑작스러운 생산량 감소를 의미하니까요. 공급이 갑자기 마르면 가격은 당연히 뜨겠죠. 헐,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자료를 보면 에너지 부문 자체에는 이게 a big boost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A big boost요? 큰 활력소. 아니, 공급이 줄었는데 어떻게 활력소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들 있잖아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거죠. 재고 가치도 오르고요. 아, 자기들 분야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경제 전체로 보면 이건 완전 악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oil price fluctuations, 이 유가 변동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요. 어떤 결과인데요? 특히 공급이 줄었을 때 이걸 a contraction in supply라고 표현하는데요. contraction. 이것도 shrink처럼 줄어든다는 뜻이죠? 수축, 위축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공급이 이렇게 위축돼서 유가가 만약 10% 급등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 같은 큰 규모의 경제도 GDP 성장률이 거의 1%포인트나 떨어진대요. 1%포인트요? 그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자료에서 예를 들어주죠. 만약 15조 달러 규모의 경제라면 1%포인트면 1,500억 달러예요. 와,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0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와, 진짜 충격적인데요? 그렇죠. 공급 충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1,500억 달러면 웬만한 나라 1년 예산이랑 맞먹을 수도 있어요. 정말 큰 타격이죠. 근데 여기서 자료가 또 conversely, 즉 반대로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네, 맞아요. 연결사 컨버스리를 딱 쓰면서 분위기를 전환하죠. 이번에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on excess in its supply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는 경우예요. excess는 과잉, 초과 이런 뜻이죠. 기름이 남아 돌아와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내려가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공급 과잉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 정말요? 왜죠? 공급 부족으로 가격 뛸 때는 그렇게 난리였는데 왜 이건 괜찮다고 본 걸까요? 뭐 자료에서 명확한 이유까지 설명해주진 않지만 아마 생산 비용 절감 효과나 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봤거나 아니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확실히 온도차는 느껴져요.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말하려는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든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A contraction in supply 때문인지, an excess in its supply 때문인지.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안정적이거나 낮은 유가는 stimulus for growth,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공급이 갑자기 shrink하거나 a contraction in supply 때문에 유가가 확 뛰면 이건 경제에 완전 부담이다. 그렇죠. excess in its supply.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떨어지는 건 상대적으로 덜 걱정했다는 거. 결국 가격 변화의 왜? 이게 핵심 포인트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석과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자료는 주로 공급 측면 변화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갑자기 내일부터 다 자전거만 탄다고 약속하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경제에 어떤 또 다른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31번 지문 분석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이랑 관련된 정보를 더 잘 기억할까? 이 얘기인데요. 핵심은 바로 이 개인화의 힘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경험, 진짜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어제 처음 만난 완전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이죠? 그 사람 얘기는 막 돌아서면 까먹는데 이상하게 내 사촌 동생 소문 같은 건 귀에 완전 쏙쏙 들어오고 절대 안 잊혀지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가장 크고 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네트워크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the self, 자기 자신인 거죠. 아하, the self. 네. 우리는 뭐 평생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딱 나랑 연결된다. 이러면 훨씬 강력한 그런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문에 이런 비유 나오잖아요. 좀 재밌는데 사실 중학교 시절에는 다른 것을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네네. In fact, there were entire years during junior high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이게 딱 그 느낌이죠. 중학교 때 사춘기. 막 세상에 나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그쵸? 웃음. 머릿속엔 온통 나. 막 내 외모, 내 친구, 내 감정.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다른 정보는 들어올 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극단적이지만 핵심을 잘 보여주는 비유예요. 네. 그만큼 나라는 존재, 이 필터가 정보 처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어제 인분호 진짜 웃겼어? 이러면 거의 뭐 평생 기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처받고. 어제 뉴스에서 아프리카 기린 얘기 나왔는데. 이러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이 딱 나오죠.
I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us, it wi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아, 이 문장. 네, 정보가 우리랑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면 더 쉽고 더 철저하게 처리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has something to do with,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죠. 네네. something이 약간 그런 느낌을 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something 빼고 그냥 have to do with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반대로 전혀 관련 없다 이러면 have nothing to do with 이렇게 표현하죠. 아, nothing.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thoroughly인데요. 이게 그냥 철저하게 번역하면 좀 느낌이 안 살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보 처리 맥락에서는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나랑 관련된 정보는 그냥 대충 흐른 게 아니라 막 파고들어서 분석하고 곱씹게 된다는 거죠. 깊이 있기에 확실히 와닿네요. 그리고 이 표현. 저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요?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아, 네네. 실제 우리 집보다 더 가깝게 느껴진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네. 어떤 정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확 와닿는다는 의미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이런 뉴스보다는 네, 추상적이죠. 당신이 사는 동네 바로 옆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한대요. 이러면 완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내 문제가 되니까요. 그게 바로 hits closer to home인 거죠. 네, 정말 이 표현 너무 적절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장의 그 의미를 딱 설명해 주잖아요.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but not from ourselves. 이것도 진짜. 네, 집을 떠나서 휴가는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서 벗어나서 휴가를 갈 수는 없다. 그쵸. 뭐 24시간 붙어 있으니까요, 나는. 맞아요. 좋든 싫든 우리는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정보는 언제든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효과적인 전달자들은 아무리 좀 추상적인 정보라도 듣는 사람의 그 the self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 그거랑 연결하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거죠. 그 로스쿨 신입생들한테 경고하는 예시 보면 확 느껴져요. 아, 네. 그 예시 좋죠. 그냥 단순히 첫해 중퇴율은 33%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통계잖아요. 네, 그냥 숫자죠. 나랑 상관없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어요. 좀 추상적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요. 자,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분을 보세요. 긴장되는데요. 안타깝지만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 셋 중 한 명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혹.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33%라는 통계가 더 이상 그냥 숫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 내가 그 한 명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 정보가 더 세이프를 직접적으로 확 건드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32번 문제.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핵심은 그거죠.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기술, 컴퓨터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거. 네, 맞아요. 바로 애널로지. 우리말로 하면 비유죠. 아, 비유. 네. 생각해보면 컴퓨터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뭐랄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일했잖아요. 종이, 펜, 서류철,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다 물리적인 거, 피지컬 월드라고 하죠. 네, 맞아요. 피지컬 월드. 모든 게 눈에 보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세상이었죠. 근데 갑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 일하라니 이거 완전 딴 세상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느끼기엔 정말 뭐랄까 트레디셔널한 방식과는 너무 다른 아주 unfamiliar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완전 생소했겠죠. 트레디셔널과 unfamiliar. 이 대비가 확실하네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예요.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사실은 그 물리적인 사무실하고 가상의 컴퓨터 환경이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는 비슷하다. 이걸 본 거죠. 아하.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아주 강력한 비유, 그 strong analogies를 쓴 거군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미 잘 아는 트레디셔널한 사무실 환경이랑 이 새롭고 언퍼밀리어한 가상 환경을 연결시켜 준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없던 시절에 종이에 아이디어를 적으면 그걸 뭐라고 불렀죠? 그냥 문서, document라고 불렀잖아요. 아, 잠깐만. 네, 다큐멘트. 그럼 그 다큐멘트들을 정리해서 보관할 땐 어디에 넣었죠?
아, 서류철. 그러니까 폴더. 그렇죠. 폴더. 그리고 그 폴더들은 보통 어디 위에 두고 일했나요? 책상 위죠. 데스크탑. 와, 잠시만요. 다큐먼트, 폴더, 데스크탑. 이거 지금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매일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와, 진짜 소름. 바로 그거예요. 기가 막히죠.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이미 너무 잘 아는 이런 familiar terms, 익숙한 용어들을 그대로 가져오면 이 복잡한 기술도 훨씬 쉽게 이해할 거라고 본 거죠. 진짜 영리했네요. 와. 네,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덕분에 이제는 뭐랄까 그 물리적인 사무 공간이랑 가상 공간 사이의 parallels, 즉 유사점들이 너무 obvious, 명백해 보이는 거죠. 아, parallels. 이게 유사점이라는 뜻의 명사군요. 네, 맞아요. 명사로 유사점. 비슷한 단어로는 뭐 similarity나 resemblance 같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obvious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clear, apparent, evident 이런 단어들이랑 비슷하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 이런 느낌. 잡스의 비유가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 그 parallels를 아주 obvious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와, 비유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비유의 힘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AI나 메타버스처럼 또 새롭고 어쩔 땐 되게 unfamiliar하게 느껴지는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정신없어요. 과연 이런 미래 기술들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스티브 잡스의 데스크톱 비유 같은 그런 강력한 어날로지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요. 낯선 걸 익숙하게 만드는 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